강남의 한 병원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믿기 힘든 전환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대 노부부와 40대 아들의 관계가 위기에서 극적으로 변화했다는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병원과 부채 위기 속에서 탄생한 금속 공예품 쇠꽃이 가족의 운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세상의 관심은 성공이 아닌 진정한 가치에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열린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드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영희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남편 한상우를 위해 아침상을 차렸지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박영희는 부지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달걀찜과 된장국, 3가지 반찬으로 차려진 소박한 아침상이었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박영희가 부르자 한상우는 늘 그렇듯 신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갈한 모습의 한상우는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죠. 박영희는 처음엔 무슨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상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봐요. 박영희는 당황하여 남편의 뺨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은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한상우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편을 바라보며 박영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항상 건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믿기지 않았지요. 어머니, 아버지 어떠세요? 급히 병원에 달려온 장남 한도연의 목소리에 박영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43세 장성한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아들은 늘 바빠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이 드물었지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수술해야 한다는구나. 뇌출혈이래. 박영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한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 보험은 얼마나 들어있으세요? 순간 박영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아버지를 걱정하기보다 보험금을 먼저 묻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무너져 있을 시간조차 없었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 살리는 게 우선이야. 박영희의 단호한 대답에 한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박영희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반드시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간 후 병원 대기실에 홀로 남은 박영희는 문득 집에 두고 온 남편의 약을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병원을 부탁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한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한 듯이 말이죠. 박영희는 남편의 서랍장에서 약을 찾았습니다. 혈압약과 함께 넣어둬야 할 것들을 챙기며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중요라고 쓰인 붉은 글씨가 눈에 띄었죠.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낯선 대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지? 들여다볼수록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한상우는 지난 3년간 여러 금융기관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더군요. 게다가 부부가 함께 모아온 전 재산인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5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재정 문제를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큰 돈을 빌린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류를 더 살펴보니 한국성공중공업이라는 회사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박영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동업했던 회사였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국성공중공업인데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저는 한상우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 수술 중인데 집에서 대출 서류를 발견했네요. 혹시 회사와 관련된 일인지 알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미 한상우 씨와의 거래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도울 수 없네요. 통화가 끊기자 박영희는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차분히 움직였어요. 서류함을 더 뒤져보니 작은 메모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글씨로 여러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었지요. 박영희는 갑자기 사진첩이 보고 싶어졌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 남편의 사진들을 보다가 한 장의 단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뒷면에는 78년 공대 졸업식, 성준, 상우, 민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준.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죠.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성준중공업이라는 대기업이 나왔습니다. 회장 이름이 장성준이었어요. 혹시 남편의 대학 동기인 그 성준일까? 궁금증이 커졌지만 병원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식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관찰할 예정이에요. 박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한도연은 이미 사무실로 돌아갔다고 간호사가 전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끊더군요. 며칠이 지나도 한상우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박영희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의 상태를 지켜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가 닥쳤죠. 보험은 생각보다 적게 나왔고 저축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영희는 야간 청소부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72의 나이에 처음으로 밖에 나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고 밤에는 사무실 건물을 청소했지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의식 없는 남편의 손을 쥐며 박영희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청소일은 생각보다 고되었고 병원비는 나날이 불어났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열흘째 되는 날 기적처럼 한상우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박영희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한밤중에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의사가 웃으며 맞아주었지요. 남편분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말은 못하시지만 의식은 있으세요. 중환자실로 들어가니 한상우가 힘없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박영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나예요, 영희. 한상우는 눈을 깜빡이며 반응했지만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의사는 뇌출혈 부위 때문에 당분간 언어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에겐 그것조차 감사했지요. 최소한 남편이 살아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한상우는 오른손으로 뭔가를 쓰는 신용을 했어요. 박영희는 얼른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상우는 성준이라는 두 글자를 겨우 썼지요. 성준이요? 장성준 말하는 거예요? 한상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희는 집에서 발견한 대학 사진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녀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지요.
장성준 성준중공업이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장성준은 국내 굴지의 중공업 회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임직원만 3,000명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 인물이었지요. 박영희는 남편이 왜 갑자기 장성준을 찾는지 궁금했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장성준과 한상우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고 졸업 후 짧게 동업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한상우는 또 다른 메모를 남겼어요. 도움이라는 한 단어였죠. 박영희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옛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보, 내가 성준 회장님을 직접 찾아갈게요. 걱정 마세요. 남편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날 밤 박영희는 성준중공업 본사를 어떻게 찾아갈지 계획을 세웠어요. 대기업 회장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대출금 상환 독촉장은 매일같이 왔지요. 바로 다음 날 박영희는 평생 단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푸른색 한복도 고민했지만 비즈니스 자리에는 정장이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찾은 옛날 차용증과 대학 시절 사진도 챙겼지요. 성준중공업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고층 유리 건물 앞에 선 박영희는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자 용기가 솟았지요. 저 장성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박영희가 말했지만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건이 무엇인지. 저는 한상우의 아내입니다. 회장님의 오랜 친구 한상우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박영희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이분이 장성준 회장님이고 이 옆에 있는 분이 제 남편이에요. 대학 동기였죠. 제발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위독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정장 차림의 비서가 내려와 박영희를 안내했어요. 2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만남이 남편과 가족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됐지요. 장성준 회장의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박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비서의 안내로 회의실에서 기다리던 중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상우 씨의 부인 되시나요? 박영희는 급히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박영희라고 합니다. 장성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친절함이 묻어났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제 남편이 위독해서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은 했지만. 박영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장성준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방에서 대학 시절 사진과 차용증을 꺼냈어요. 이건 남편이 간직하고 있던 건데 회장님을 꼭 만나보라고 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장성준은 사진을 받아들더니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상우 형님.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네요. 그의 말투가 갑자기 존경의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박영희는 놀랐어요. 성공한 대기업 회장이 남편을 형님이라고 부르다니. 실은 제가 상우 형님께 큰 빚이 있습니다. 장성준은 창가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대학 3학년 때 어머니가 중병으로 쓰러졌고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렸다고 합니다.
그때 한상우가 자신의 졸업 후 취업자금을 모두 내어주어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였지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해요. 박영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일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형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중공업 장비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벌써 2년 전이고 연락이 뜸해져서 걱정했었어요. 박영희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투자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사업이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장성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요. 형수님께 말씀 안 하셨나요? 형님이 은퇴 후에 도전하시는 거라고. 박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자주 외출했던 이유, 갑자기 생긴 큰 빚. 모두 새로운 사업 때문이었던 거죠. 장성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장성준은 직접 병원에 방문했어요. 한상우의 병실에 들어서자 오랜 친구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지요. 형님, 제가 왔습니다. 장성준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한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남자의 오랜 우정에 박영희도 감동했어요. 장성준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고의 재활병원으로 옮기고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며 대출금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죠. 형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형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날 이후 한상우는 강남의 유명한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특실에 입원하여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되었지요. 박영희는 야간 청소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남편의 간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장성준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는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왔고 한상우의 회복을 위해 어떤 지원이든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더욱 깊어졌지요. 박영희는 이런 상황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절망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아들 한도연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상우가 강남의 특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갑자기 아들 한도연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얼굴도 보러 오지 않던 아들이었어요. 박영희는 문득 쓴웃음이 나왔죠.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좋은 병원으로 옮기셨다니 다행입니다. 한도연은 마치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것처럼 말했어요. 그의 아내 최미라도 함께 왔는데 비싼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 해요. 이거 제가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박영희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효심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한상우는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한도현 부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와 함께였죠. 병실 밖으로 박영희를 불러낸 한도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특실에 계신 건가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박영희는 아들의 속내를 읽었어요. 아버지 옛 친구분이 도와주셨어. 장성준 회장님이라고. 한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준 중공업의 그 장성준 회장님이요?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부터 한도현 부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흥분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10일 후 한도연은 박영희를 병원 카페로 불러냈어요. 비즈니스 제안이 있다며 진지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제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데 장성준 회장님께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박영희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상황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위독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보험금이나 챙기려고 했잖아. 한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지요.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박영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성준 회장님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야.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 부부가 지금 보이는 관심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모를 것 같니? 한도연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험한 말을 내뱉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박영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이게 자신의 아들이었나 싶은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박영희는 한상우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그도 아들의 행동에 실망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끼리 잘 지내면 돼요. 한상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박영희는 그 온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말은 못해도 부부는 여전히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요. 긴 재활 치료를 통해 한상우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10주가 지난 무렵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짧은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단어는 고마워였지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장성준은 한상우의 회복에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두 사람은 종종 과거 추억을 나누며 웃곤 했습니다. 한상우가 말을 더듬으면 장성준이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지요. 형님, 제가 대학생 때 첫 면접에서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나세요? 한상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박영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새삼 감사함을 느꼈어요. 위기 속에서 만난 진정한 벗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도연은 투자금 얘기를 거절당한 후로 병원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는 왔지만 항상 용건만 간단히 묻고 끊었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박영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어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새벽 3시 박영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화면을 보니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애 씨 맞으신가요? 한도현 씨의 어머니 되시죠?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강남경찰서 김미영 경장입니다. 지금 댁의 아들이 저희 경찰서에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박영희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경찰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박영희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교통사고? 아니면 술에 취해 무슨 사고라도 친 걸까? 불안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도착만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초췌한 모습의 한도현이 보였어요.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최미라가 울고 있었지요. 도현아, 무슨 일이야? 박영희가 다가가자 한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도현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자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회사 문을 부수고 들어온 일부 투자자들이 물건을 던지고 소란을 피우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는 거였지요.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호자분이 오셨으니 귀가하시고 내일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박영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사기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아들 부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한도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다 끝났어요, 엄마. 모든 걸 잃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도연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그는 가상화폐 투자 회사를 차렸다고 해요. 주변 지인들에게 확실한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지요. 처음에는 잘 굴러갔지만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면서 모든 투자금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 돈을 어떻게 갚아요? 5억이 넘는데. 박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투자금을 요구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자신의 손실을 메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당신이 왜 이러는 건데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최미라가 소리치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가겠어요. 이혼할래요. 한도연은 그녀를 말리지도 못했어요. 최미라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지요. 박영희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20분 후 그릇에 담긴 따뜻한 라면을 아들 앞에 내려놓았지요. 먹어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한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박영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아들이 불쌍했지요. 어쩌면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보험금부터 찾던 아들의 행동에도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 약속해.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면을 먹은 후 박영희는 병원에 전화해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간호사는 한상우가 평온히 잠들어 있다고 전했지요. 다행히 남편은 아들의 사태를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희는 한도현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조사를 받는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장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합의금도 도와드릴게요. 박영희는 장성준의 친절함에 눈물이 났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이번엔 우리가 해결할게요. 도현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해요. 한도연의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장성준이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에 구속은 면할 수 있었지만 한도연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아버지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요? 박영희의 집에 머무르게 된 한도연이 물었어요. 그의 아내 최미라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어머니뿐이었죠.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영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그날 저녁 박영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녀는 문득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아프기 전에 동네에서 소문난 반찬 가게를 운영했었지요. 남편의 병간호로 문을 닫은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다시 열면 어떨까? 도현아, 내일부터 엄마랑 반찬 가게 일 좀 도와줄래? 처음에 한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사업가로서 자존심이 상했겠지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자는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무, 이건 배추, 저건 고춧가루야. 오늘은 김치와 장아찌를 담글 거야. 박영희는 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한도연은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지시대로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이 마음을 진정시켰지요. 엄마 아버지가 항상 존경스러웠어요. 김치를 버무리며 한도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기술자로서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 모습이요. 저는 왜 그걸 담지 못했을까요? 박영희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반찬 가게는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돌아왔고 한도현의 도움으로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가게 수익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지요. 한도현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장성준이 찾아왔어요. 그는 한도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상우 형님의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반갑네요. 혹시 기술에 관심 있으신가요? 한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술이요? 네, 우리 회사에서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용접, 선반, 기계 조립 같은 기술을 배울 수 있지요. 그날 저녁 한도연은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어요. 엄마, 저 용접 배워볼래요. 아버지처럼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박영희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부터 한도연은 아침에는 반찬 가게를 돕고 오후에는 성준중공업에서 운영하는 기술학원에 다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뜨거운 불꽃 속에서 쇠를 녹이고 붙이는 작업이 그를 변화시켰지요. 이제 좀 알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왜 늘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셨는지. 한 달이 지나자 한도연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예전에 부드러운 사업가의 손이 아니라 기술자의 거친 손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지요. 학원 강사는 한도연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타고난 감각이 있으세요. 특히 섬세한 용접 작업에 소질이 있네요. 한도연은 점점 용접에 빠져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틈틈이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용접 관련 서적과 스케치북이 쌓여갔지요. 그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금속 공예까지 관심을 넓혔습니다. 엄마,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박영희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비록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성공의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한상우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이제는 짧은 문장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보조기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운 회복 속도라며 칭찬했지요. 오늘이 특별한 날인데 뭔지 아세요? 박영희가 남편의 병실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한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 기념일. 맞아요. 우리가 만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박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반세기 동안 함께한 시간, 그 속에 담긴 기쁨과 슬픔, 그리고 다시 찾아온 희망까지. 모든 것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어떻게 지내? 한상우가 물었습니다. 박영희는 아들의 변화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충격받을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도현이가 용접 배우는데 정말 재능이 있대요. 강사님이 천재적이라고 했다네요. 한상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도현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시죠? 축하드립니다. 한도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금속 작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용접된 철사들이 모여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만들어냈지요. 장미처럼 보이지만 독특한 질감과 곡선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첫 용접 작품으로 만든 쇠꽃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박영희와 한상우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은 철제꽃에는 아들의 정성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쇠꽃을 들고 눈물을 흘렸지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달라졌어요. 한상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자랑스러움, 사랑, 그리고 용서. 모든 것이 담긴 눈빛이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게요. 제 손으로 제 기술로 살아갈게요. 한도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기술자가 되기로 했어요.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장성준도 이날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한도현의 쇠꽃을 보고 감탄했어요. 놀랍군요. 한 달 만에 이런 작품을 만들다니. 정말 상우 형님의 아들이십니다. 장성준은 한도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준 중공업의 정식 기술자 과정을 이수하면 취업할 기회를 주겠다고요.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한도현의 재능을 알아본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우선은 학교에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 빚을 스스로 갚고 싶어요. 한도연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어요. 예전에 그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걷고 싶어 했지요. 그날 저녁 가족은 병실에서 작은 기념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간단한 케이크와 함께 오랜만에 셋이서 웃고 이야기했어요. 한상우는 말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지요.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박영희가 추억을 꺼내자 한상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잊을 수 없지. 한도연은 부모님의 사랑을 새삼 느꼈어요. 50년을 함께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힘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도연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더 많은 쇠꽃을 만들어 볼까 해요. 이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보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우리 가족의 이야기, 쇠처럼 단단해진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그 길은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직하고 단단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신의 손과 기술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자의 길이었지요. 쇠꽃 한 송이가 피어난 그날, 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일어서서 더 단단하게 서로를 지켜나가는 이야기. 비록 늦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